문화예술인 시국선언 5주년 연속 토론회, 계속되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자, 오늘부터 3주간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주차 사회를 맡은 우리만화연대 김종범입니다. 자, 오늘 발제자가 많은 관계로요. 자, 1부 순서에서는 세 분의 발표를 먼저 듣고 2부 네 분의 발표를 듣고 상호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박선영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께서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활동을 통해서 본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대응활동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3주차에 걸쳐서 이렇게 연속 토론회를 준비하게 돼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고생해 주셔서 또 그분 좀 대신해서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 토론회가 사실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현재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떤 대응 활동들과 비전들, 미래들을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한 좀 길을 찾는 토론회의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있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진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진행 경과들과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현재를 좀 진단하는 과정들의 맥락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블랙리스트 운동을 주도해왔던 거는 이제 그 광화문 캠핑촌 2016년 다시 광화문 캠핑촌에서 모인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됐었고, 그때 모인 문화예술인들이 지금까지 운동들을 중심축이 되어서 꾸준히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현장 문화예술인들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블랙리스트 대응 활동들을 해왔고 그 활동들이 가지는 의미들, 그다음에 그 활동들이 가지는 성과와 또 한계 지점들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보는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워낙 그 5년간 있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정말 양이 방대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수많은 토론회를 했고 기자회견을 했고 그다음 성명서도 진짜 수백 차례 냈던 것 같고요. 예. 또 그 외에도 예술행동, 농성, 그다음에 여러 1인 시위, 행진 거의 안 한 게 없습니다. 거의 모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대응 활동들은 대부분 다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 지면에 다 실지는 못했어요. 좀 시간적으로 이게 다 정리하려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가지고 정리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유형화해서 어떤 활동들이 좀 있었는지에 대한 좀 개략적인 좀 설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또 제 뒤에 발제해 주실 다른 분들이 또 개별 사안별로 좀 꼼꼼하게 짚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제 좀 개략적인 개요 진행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제 문화예술계 현장 문화예술계 이제 블랙리스트 대응 활동들의 좀 유형들을 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봤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 관련된 대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블랙리스트가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들, 그다음에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제도 개선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블랙리스트가 가지는 좀 의미를 좀 제 의미화, 사회적으로 의미화하고 이 블랙리스트 싸움, 블랙리스트 운동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들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과정들,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법률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김기춘 조윤선을 비롯한 이제 그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던 자들에 대한 좀 형사소송 재판들이 계속 있어 왔었고요. 여기 나중에 또 그 제 뒤에 발표하실 또 강신하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이제 실제로 안타까운 점이 이들을 이제 블랙리스트 행위, 그러니까 특정 문화예술인 개인이나 단체들을 차별 배제, 지원 배제하거나 이런 검열한 사건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한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를 들어서 처벌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진 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실제로 재판 결과에서는 이들에게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또 과정에서 또
마지막 이제 3심에서 이제 좀 심리 미진을 이유로 또 파기환송되는 또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런 형사 소송이 가지는 의미들과 내용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지는 아까 말한 한계 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토론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문화예술계 또 현장과 또 대중들과 이렇게 좀 소통하는 과정들도 있었고, 뭐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또 재판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전문가 의견서나 탄원서 같은 활동들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블랙리스트 민상소송단이라고 또 별도 이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민사소송 원고들을 직접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꽤 많은 이제 그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이 민사소송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모여서 집단 소송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들을 대응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집단 소송 대응과 함께 그다음에 이 블랙리스트 사건들의 이제 진행 경과와 내용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자리인 뭐 전체 워크숍 같은 자리들을 통해서 또 이 문제들을 또 문화예술계 현장 예술가들과 또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헌법 소원을 했었죠. 그리고 이 헌법 소원 결과가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되는 이런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도 개선 과제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저희가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과정들에서 그 사실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제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많은 이제 계기들을 만들었던 점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이제 정부 여당 쪽과 좀 긴밀한 거버넌스 관계를 구축해서 이 사건들을 꾸준히 대응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권 이후에 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문체부와 함께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협업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진상조사 결과들과 제도개선 과제들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는 과정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이행협치 추진단이라고 해서 그 계속 이제 이 문제들을 후속 대응들을 점검하는 활동들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9대 대선이나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통해 그 조건으로 걸어서 이제 이런 문화예술 협약식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이제 만드는 과정들에서 이런 이제 문체부 쪽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실 쪽과 협업을 통해서 TF를 통해서 이 법을 만드는 과정들부터 해서 실제로 통과시키는 과정까지 이렇게 함께 참여했던 진행됐던 과정들이 있었고요. 아까 말했던 뭐 법제도 개혁 같은 경우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얼마 전에 통과됐었죠. 그리고 뭐 저희가 꾸준히 얘기해왔던 뭐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같은 요구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문화예술 법제도 정비 및 뭐 개정과 관련된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진행되지 못한 또 미진한 부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화예술 전문기관들에 대한 좀 저희들 검토들도 많이 있었고, 이건 이제 이후에 발표해 주실 분들이 또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장 대응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예술 행동들이 많이 있었고, 문화예술인 시국 선언부터 해서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이제 저희가 5주년을 맞아서 문화예술인 5주년 시국 선언을 또 발표했었죠. 그리고 그 시국 선언 일환으로 오늘 토론회도 기획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 이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광화문 캠핑촌 운동이랑 거기서 있었던 뭐 블랙 텐트, 그다음에 공필 현대미술광장 뭐 이런 활동들도 있었고, 문화예술인들 대행진 블랙리스트 블랙라스트라는 이제 대행진을 통해서 저희가 거리 행진을 하고 청와대에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고, 그다음 1인 시위들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또 뭐 이런 활동들 외에도 또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좀 대응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자 현장 복귀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뭐 송수근 개원회대 총장부터 해서 양경학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이분은 결국 중간에 사퇴하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좀 대응들도 또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을 또 대표하는 이제
예술대학이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인 김봉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송수근 씨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규탄 대응 활동들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럼 블랙리스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서도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나열된 사건들만 해도 꽤 많은데 이런 사건들에서 하나하나 또 저희들이 대응해오면서 이 블랙리스트 문제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일이다라는 것을 좀 알리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 블랙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좀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확산시키고 이런 블랙리스트가 상징하는 블랙리스트가 일어나게 된 과정들과 그게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토론회나 포럼, 그다음에 공론장들을 여는 작업들도 많이 했었고요. 블랙리스트 관련된 단행본 발간 관련된 기획들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못 내고 있지만 이런 준비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현장 간담회라든지 그 아까 말했던 백서 관련된 백서 읽기 모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현장 문화예술계와 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같은 이제 이런 연구 작업을 통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명예 회복과 회복 복원을 위한 권리 회복을 위한 이런 활동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면은 일단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동에 이제 현장 문화예술인이 결국 중심축으로 돼서 이 운동을 이끌어왔다. 사실은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5년씩이나 이상 이렇게 끌어오는 게 사실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 심지어 이제 이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각자 본업들이 있고 그러면 이걸 한다고 해서 본인들에게 특별한 이득이 오는 것도 아닌데도 이 운동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정말 현장 문화예술인들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이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대신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걸 좀 전달하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운동들이 이어져서 현재 이제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라는 이런 조직 연대 모임으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과 이런 문화정책 및 문화행정 개혁을 위한 우리 운동 조체로서 성장을 했고 사실은 이제 정부나 이런데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이게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큰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로는 사실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의제들이 그 전에도 사실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블랙리스트 이전에도 표현의 자유 관련된 운동 의제들은 계속 있었는데 이 운동들이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운동 의제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이제 포괄적인 문화 정책과 문화행정 개혁, 그다음에 이제 문화 정책의 비전 방향, 그다음에 문화적 가치의 이제 사회적 확산이나 이런 좀 큰 폭의 이제 문화예술 생태계적 가치에서 가지는 블랙리스트. 그래서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 문화예술 생태계를 이렇게 전환하고 발전시키는 방향들로 좀 운동을 제시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 운동의 이런 좀 방향이나 이런 좀 위상들을 좀 더 끌어올리는 효과들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좀 한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블랙리스트 운동이 이제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초반에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활동들이 되게 이제 혁신과 변화를 먼저 그러니까 민간에서 먼저 제안하고 그 운동을 주도해왔던 운동 방식들이 줄을 이뤘다면 최근에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사건 대응과 같은 거라든지 사후 점검 방식들에 대한 활동들로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운동 블랙리스트 운동에 대한 이런 좀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좀 부재했던 원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이제 담론 생산이나 의미화 같은 사회화 의미화 같은 과정들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반복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중과 언론에서 관심들이 좀 서서히 멀어지는 좀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계 이제 이런 현장의 현황과 흐름들과 이제 좀 거리감들도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블랙리스트 운동하는 주체들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조차도 이제 블랙리스트는 과거의 일이 아니냐 이러면서 점점 그러니까 관심들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 블랙리스트 현장 운동의 동력까지도 좀 약화되는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한계 지점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선영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장께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활동을 법률 대응, 제도 개선, 현장 대응, 그리고 사회적 의미화라고 하는 그게 4가지 활동 유형으로 분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로 대응 활동 평가에 대한 성과와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신하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위원장 강신하 변호사님께서 블랙리스트 소송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민변의 강신하 변호사입니다. 좀 전에 그 문화연대 공동 운영위원장님이 이제 소송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소송이 지금 3가지로 진행됐었는데요. 저희 민변에서는 그 3가지 중에서 민사 소송을 주로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 아마 참여연대에서 제기해서 위헌 결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은 아마 이게 박영수 특검 때 우리 참여연대인가 거기서 이제 조사해달라고 블랙리스트 사건을 국기 문란 중에 하나로 형사 고소를 해서 박영수 특검에서 조사를 해서 아마 직권 남용으로 지금 아마 대법원에서 이제 직권 남용은 인정됐는데 그 범위를 좁혀서 하급심에 지금 파기환송되어서 지금도 아마 서울 고등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헌법 소원은 아마 이게 좀 이따 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그 지원 배제 행위, 그죠? 정치적 국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 이념 성향을 근거로 해서 지원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보조 뭐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시킨 분들이 그 기본권 침해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그리고 그 차별적 취급했기 때문에 그 평등 원칙 위반 3가지 기본권 침해 위헌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리고 형사 소송은 아마 직권 남용죄가 성립은 되었는데 그 직권 남용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가 직권을 남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아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마 저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오시고 출판진흥원에서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 청와대에서 이제 그 배제 명단을 올리려고 지시하고 그 배제 명단을 또 이렇게 보고서 이 사람 뭐 배제하라고 지시한 행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걸 좀 세분해 가지고 그 뭐 요 사람을 배제한 지시하는 행위는 하급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이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직권 남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나누어 가지고 명단을 보고한 행위 그리고 뭐 명단을 보고하고 또 서로 심의하는 행위 그거는 통상적인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요거는 의무 없는 일을 행한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급심에서는 원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그걸 나누지 않고 전부 다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때 다 포괄적으로 전부 다 직권 남용이 된다 그러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마 뭐 법원 블랙리스트도 있고 그래서 법관들도 뭐 이렇게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그래서 아마 조금 대법원에서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세분해서 이게 명단만 단순히 명단만 보고하고 심의 서로 이게 뭐 청와대하고 이제 문체부랑 서로 논의하고 그런 거는 직권 남용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법 실증주의로 빠져가지고 어떻게 구별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폭력 조직에서
이제 수계가 두목이 이제 그 부하 보고 야 저기 상대편 뭐 어디 저기 반대편 폭력단 저기 살해할 사람 명단을 제출해라 그러면 명단을 보고서 아 이 사람 서로 운운하면 그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행위가 명백히 위법행위로 그 의무 없는 그 법에 그 명단을 송부하는 이유가 범죄 목적으로 한 건데 명백히 그거는 의무 그 하급 공무원이라도 법에 규정된 사항만 이행해야지 명백하게 형법이라든가 관련 법을 위반되는 거 알면서 하면은 그 범죄인 게 맞는데 그런 위법 행위는 헌법에 봐도 그 상급 위법한 상급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명단도 송부하고 또 뭐 물어보면 질의 답변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냥 회의하고 그런 거는 통상행위고 지적해서 요건 배제하라고 명백히 지시하고 그것만 따른 것만 직권 남용이 된다 그러면 그건 너무 범위를 좁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지금 하급심에서 좀 파기환송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 지시에 따라야 돼서 아마 그대로 대법원 지시에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형사소송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급심 공무원이 사실은 그러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급심 공무원도 직권 남용죄에 공범이 되느냐 뭐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국 출판 진흥원인가 거기하고 영진이하고 저기 예술원 거기 있는 공무원들은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명확히 좀 해야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명확히 해야지 애매하게 하면 장차 앞으로도 조금 그런 분들이 또 이런 상황이 동착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명확하게 좀 위법한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런 거 확실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유태인 학살 명단도 그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태인 학살도 나치 정부가 학살 명부를 송부하는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다, 범죄가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너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헌법 소원은 이게 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이게 보통 보면 개인정보 그러면 개인의 뭐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정보만 개인정보로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 좀 명확히 한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이런 정보도 위법한 목적으로 이런 정보를 사용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된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서 정보가 이제 거기 개인적인 앞으로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 공개된 내용이라도 위법한 목적으로 이게 배제하거나 뭐 이렇게 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된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적 견해를 했다고 해서 이걸 배제하면 표현 행위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하면 표현 사후적으로 그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평등권 침해도 그 정부 방침에 뭐 비판하거나 그 집권 세력에 반대하는 뭐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는 그런 예술인들을 배제하면 그런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예술인하고 차별이 되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견해를 표현하면 지원해서 배제하고 가만히 있으면 배제하지 않고 그러면 자의적 차별이 되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또 위헌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민사소송이 청주에서도 진행되었어요. 청주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거기
충주에서 진행되고 또 그냥 가장 인원이 많은 게 서울 지금 중앙지방법원에 4차 수송까지 해서 한 1,000명 넘게 1,200명 되나 1,500명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종료된 게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세종 도서 사건이 있어요. 요거는 확정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도서 출판업계에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좀 출판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근데 출판 업체 중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한 출판사는 그 선정에서 배제했어요. 그리고 이걸 세종도서라 그래서 이 세종도서에 선정되면 이게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그 출판 업체가 좀 많은 도움을 얻는 건데 11개 출판사가 정부의 비판적 견해를 표현했다고 그래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심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다. 그리고 평등 원칙이 위배된다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인정해 줬는데 그 금액이 조금 적기는 적어요. 그 납품 이익 상당액. 그 세종도서가 선정되면 국가에서 뭐 이렇게 일정 그 책 도서를 사는데 그 납품 거기 국가에다가 뭐 도서관에다 납품하는 이익 상당이고 그 이외에 세종도서에서 선정되지 않아서 홍보 기회 손실로 영업 손실을 받는다 그런 손해도 청구했는데 그거는 인정 안 됐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인정 안 됐어요. 보통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면 위자료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인정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소송할 때 그 납품이익 그저 세종도서가 선정되면 거기 뭐 납품할 수 있는 수량이 있는데 그걸 수량 못했으니까 그만큼 손해가 있다. 그리고 홍보를 못했으니까 세종도서 선정되면 우수한 도서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홍보 효과 상실 요거는 인정 안 됐어요. 그래서 납품이익 상당액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심에서 확정되어서 아마 지금 다 재판이 종료되었어요. 그 다음에 일반 민사소송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위법성 이게 잘못됐다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해서 이게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배제하는 게 위법한 건 맞다 이거 요거는까지는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소송 원고가 뭘 주장했냐면 블랙리스트 그죠 배제 명단 작성한 거 그러니까 언론에 드러난 배제 명단에 작성된 것만 해도 이제 그게 위자료가 있다. 그 정신적 뭐 고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블랙리스트 명단만 작성되어도 표현에 위축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침해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로 1,500만 원 청구했고 아마 청주 지방법원에서 1,000만 원인가 인정되어서 아마 9월 근거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청구했고 그리고 직접 뭐 단체라든가 개인이 이제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하면 뭐 거기 보조금 액수만큼 이제 그 달라고 재산상 손해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청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보조금 지원 사업에 탈락했더라도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뭐 그만큼 노력을 제공하고 집필하는데 노력이 드는데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만큼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은 공제돼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판례 보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대부분 판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걸 뭐 이제 법률 용어로 손익상기라 그러는데 손해가 났는데 그 손해가 났지만 그에 반해서 이익을 보면 똑같은 사실로 손해도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익을 봤으면 이익은 공제돼야 된다는 게 손익상기라는 건데 그 손익상기가 인정되려면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이 배상 의무자가 배상해야 할 그러니까 국가죠. 배상 의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 한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이제 선정되면 뭐 이게 출판업이라든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이득이다.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이득이다. 그게 좀 말이 좀 안 되지, 그죠? 가만히 있는 게,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안에서 이득을 봤다. 그런데 그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뭐 이게 선정사업에 배제돼서 거기에서 반대급부로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득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국가에서는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황당한 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해야 된다. 뭐 이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백서 작업할 때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할 때 거기 지금 여기서 좀 어려운 게 국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 우리가 원고를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사람 명단을 거기 언론에 드러난 걸 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청구했는데 국가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은 동명이인 뭐 이렇게 가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원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소송하는 원고가 거기 언론에 드러난 원고랑 일치하지 않는다. 그걸 모르겠다. 당신이 입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백서 만들 때 진상조사할 때 그 명단이 다 확인하고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문체부에 보내달라고 문서성부 촉탁했는데 그 문체부 입장은 그거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할 때 그런 그 뭐 조사를 다 했다고 알고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좀 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좀 협조를 해줘야 뭐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반대 소송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진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감액해야 된다. 그래서 문체부 들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오늘 문체부 이유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럴 때 불러야 좀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도 승부 촉탁해서 좀 그거는 사실은 다툴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트집 잡아가지고 좀 괴롭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체부에다가 왜 그러는지 한번 근데 계속 없다고만 그래요. 좀 답답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런 소리 하지 말지 그죠? 진지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위법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도 저희들이 다 주장 입증해서 아마 제 생각은 내년 초면은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문제되는 게 저희들도 이제 블랙리스트 그 회의하면서 민사소송 회의하면서 하급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키니까 상급 공무원이 시키니까 공무원은 또 복종 의무가 국가 공무원법에 있긴 있는데 복종 의무가 있어서 이분들도 이제 우리가 그 원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이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이것도 피고에 포함시키느냐 뭐 문제가 많았는데 그리고 콘텐츠진흥원도 사실은 이제 피고에 포함시켰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 만화인데가 다 탈퇴해가지고 빼버렸는데 그렇지만 하급 공무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해야지 명백하게 위법한데 누가 봐도 이거 보조금 지원 배제하라고 그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보조금 지원 배제하기 위한 명단 송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도 잘못했다고 그럴 건데 이걸 정상적인 상식만 있으면 거부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거기 기록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솔선수범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한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 김유란 그러니까 그분은 형사 고소까지 했는데 그분은 제가 이런 말하면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분은 뭐 러시아로 가서 형사 고소를 저희들이 하긴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온가 그것도 뭐 출석 안 한다고 하면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민사소송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일이 조금 민사소송도 잘 밝혀져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신아 변호사님께서 블랙리스트 소송 현황과 문제점을 형사소송 그리고 헌법소송 그리고 민사소송 이 세 분야로 해서 개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윤희 이행협치 추진당 민간위원께서 블랙리스트 제도 개선 및 후속 조치 권고 이행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 작가이고 이행협체 추진단 민간위원 정윤희입니다. 우선은 제가 발제한 내용 중에 앞부분에는 이제 블랙리스트가 실행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블랙리스트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블랙리스트가 재발 방지되기 위해서 제도와 법과 행정에 대한 개선에 관련된 문제고요. 또 하나는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 회복,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가, 사회적 기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그러니까 피해자 명예 회복과 관련된 부분이나 사회적 기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진척이 되고 있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뭐 표현의 자유, 뭐 보장, 뭐 이런 것들로 좀 간담회를 한번 열었었고요. 이행협체 추진단 자체로는 좀 노력을 하는데 이것들이 민간위원으로는 이제 노력이 되지만 그것들이 이제 문체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실행의 이제 주요한 특징이라고 봤을 때 행정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실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행정권이 미치는 모든 사업들의 이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 및 사업기관 등을 변경을 하면서 정부 개입을 강화시켰는데 정책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기 위해서 정책 계획들을 세우고요. 그거에 따라서 부처 이동이라던가 혹은 심사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꿉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자료들을 공유하게 될 텐데 어떻게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으로 이제 파행적인 심사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혹은 공모 사업을 어떻게 개편했는지, 문진금 공모 사업 개편한 부분들, 특히 이제 기획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창작 지원보다는 기획 공모를 확대를 하거나 심의제를 바꾸거나 정량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합리적인 것처럼 딱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블랙리스트가 작동하기 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위조가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대응하고 있는 이제 그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같은 경우도 이런 심의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지원 배제를 하기 위한 어떤 되게 사소한 조치들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결과 피해들을 초래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심의 결과 발표를 지원한다던가 혹은 갑자기 뭐 이렇게 공연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그 공연 극장이 좀 망가졌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계속 지연하는 일들을 합니다. 어쨌든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돼서 기관 자체의 리스트 기관 자체에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들을 좀 활용하고 자체 검열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많이 아실 거고요. 그리고 민간 보수단체 언론들을 좀 활용을 해서 뭐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념 편향적인 정책 기조에 기반해서 건전 콘텐츠, 건전 생태계 육성을 모색합니다. 이 건전 콘텐츠, 건전 생태계와 관련된 이 정책은 개원예술대학교 지금 총장 최근에 그만뒀는데 개원예술대학교 총장 송수근 이제 문체부 전 차관이 세웠던 것입니다. 어쨌든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점이라고 봤을 때는 크게는 거시적으로는 입헌 민주주의를 침해했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러니까 시민들의 혹은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면서 그리고 혹은 표현의 자유를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평등권도 침해하는 거죠. 아까 앞서서 이제 헌법소원에서 블랙리스트가 위헌으로 나왔듯이 이런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가 있었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부정, 법치국가의 원리 침해, 평등 원칙의 침해와 사회적 불평등 확대, 문화국가 및 사회국가의 원리 침해, 그리고 문화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 훼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됐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행정절차, 행정법 관련 불법 부당행위의 일상화, 이념과 이권에 기반한 통치계의 수립 및 추진.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혹은 좀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혹은 그것도 아닌데 정말 그 위정자죠. 김기춘이 딱 마음에 걸렸던 사람들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이래서 정책을 가장한 국가 범죄고 저희는 이제 국가 폭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발생됐냐라고 하면 문화국가 원리를 구현한 법제도가 미비하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에서는
그러니까 행정체계나 법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이런 조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기존의 행정책이라던가 이런 정책을 활용을 해서 너무나 잘 작동됐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잘 작동됐기 때문에 이런 문화국가 원리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법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비했고 그다음에 국가주도 문화정책이었다는 것 그다음에 문화정책이 국가주도이기 때문에 위계화가 돼 있던 거죠. 그리고 불안정한 태행협치 구조, 뭐 공론장, 사회적 통제가 미비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방지를 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 개선 원칙과 방향은 뭐 제도 개혁으로서 자율분권 협치인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공익을 위한 진흥에서 예술의 내재적, 사회적 가치 지원으로 예술의 개념과 가치 확장에서 문화예술계 이권에서 삶 사회의 예술 가치가 상조되는 모든 과정, 주체성 형성. 이게 이제 현장 지역 예술 생태계 형성의 지원으로 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했던 거고 이제 하청화 계열화된 그러니까 위계화된 이 정책 전달 체계를 협력 체계로 이제 만드는 것들. 뭐 사회적 자원 분배와 공유를 중심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보통 성과 결과로 이제 결과들을 성과로 책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경과와 과정이 존중되는 좀 사업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 과정 지원이라던가 어쨌든 예술 지원 행정 체계를 좀 개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성찰과 혁신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평가 체계로 가자.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이런 방향성을 세우면서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되는 것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쨌든 제도 개선의 주요 과제는 이게 그러니까 자율성과 독립성인데 말 그대로 위에서 내려 찍으면은 그냥 되는 것들이 아니라 마치 서울시에서 이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어쨌든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상화 그러니까 조직 구조나 조직 문화를 좀 개편을 해서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린 수직 하달 그 다음에 관료제 체제 문제들에 대한 개선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지원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율성, 전문성, 협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가 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기관 주도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 전문가들 혹은 관련 단체 이렇게 같이 하는 민간도 이제 함께 참여하는 협치 체계를 좀 강화하는 부분들이 제도 개선의 이제 주요한 방향입니다. 문화적 가치가 내재된 문화재정 정책 수립, 그다음에 참여와 협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평가 및 관료체계 구축, 지원 그리고 항상 예술계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지원사업 심사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요 과제입니다. 법 제도와 관련된 개선 권고는 결국에는 헌법을 위배해서 나온 법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 및 문학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도 개선 권고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헌해 헌법은 제9조 문화국가 조항 22조 제2항의 저작자 예술가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이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자율성, 다양성, 지속가능성, 문화 접근성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 권리 보장의 확대, 예술인의 자조적 활동 이런 것들을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인의 노동자성을 보장해야 되고 헌법에서 그다음에 또 정치적 이유에 의한 차별 및 배제 금지 조항 신설이 좀 필요하다. 혹은 기금 운용체계의 헌법화 및 정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체부 차원에서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냥 다 손을 넣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원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법이라고 그러니까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성격들이 많이 바뀌었죠. 좀 더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법으로는 좀 읽히긴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문화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쨌든 기관의 좀 독립성,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같이 이렇게 협치 기반, 그러니까 민간의 뭐 예술 현장의 전문가, 영화계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제 민간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구조로 가고 있는 데서는 굉장히 이게 협치형이면서 독립성과 자율성들이 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 1월 30일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좀 변경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이제 아까까지는 법과 제도에 관련된 법제도에 관련된 얘기였었고요.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해서는 문화행정 개선을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정원 등 문화 권력의 행정을 좀 도구화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문화예술계 건전어로 문화형성 기반 정비, 문화 정책 행정에 대한 국가 권력 개입 및 통제 반복 이런 것들에 이제 쟁점들이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과 문화예술 지원 체계의 자율성 침해가 있었고, 참여와 협치가 부재한 문화행정 구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 말 그대로 국정 차원의 문화정책 정체성 확립들이라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되고 있는지는 저도 좀 판단이 안 되는데,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서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 문화국가 원칙 확립 및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2030 문화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수립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다 퉁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뭐 문화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언, 국가 문화 정책 및 정상화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 역할을 하고 내 조정하고 정체성 확립, 그러니까 조직 개편에 대한 혹은 조직 뭐 구조 개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블랙리스트 주요 실행 기관이었기 때문에 문체부가 이제 성찰과 반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았고, 2030 문화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를 수립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 홍보 기능 혁신 및 조직 분리 검토는 그 사안은 정부 조직 개편 사항으로서 문체부 단독으로는 좀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이게 문체부 자체에서 하기 힘든 것들은 다 손을 놓는다. 여러 가지 이유를 놔서 이제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한 책임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문체부가 당면한 과제들이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전략을 그러니까 국가 정책 관련된 전반적 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곤란하다라는 것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이제 조직 개혁을 통해서 소속기관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는 아까 이제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행정조직 구조 혁신 및 환경 조성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예술 환경 변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기능과 의제, 장르 체계로 이제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 정책 분야를 따로 떼서 이제 좀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한도 강화하면서 국가예술위원회로 이제 전문기관 독립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거의 1도 추진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의 기능은 소속기관에 이제 문체부가 뭐 나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소속기관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공모사업 심의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문체부는 정책 수립 조정 및 기능을 수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문체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들을 보면 아직도 비민주적이죠. 그러니까 현장과 어떤 현장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정된 그 풀 안에서 문체부에 되게 가까운 이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제 협치 뭐 이렇게 함께 만드는 과정들을 이제 협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소극적 협치들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뭐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개혁을 통한 소속기관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리고 이제 국공립 예술기관들의 이제 기능들도 또 조정하는 것들이 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연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고, 올해 말까지 이제 그것들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협약 체결 및 목표 달성에 관한 평가, 환류를 통해 가치지향적 성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쭉 과정이 있습니다.
문체부나 예술위 간에 뭐 이렇게 성과 협약 체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연구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최종적으로는 문체부 문예위 자율운영보장 공동선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따가 저희 홍태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제를 들으시면서 좀 더 자세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문화행정협치 기반의 조성 및 제도화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문체부의 과제인데요. 이 과제에서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한다. 그러니까 문화행정에 대한 기본 원칙이 참여와 협치의 원칙이다. 그리고 정보 공개.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문화 정책과 관련된 정보 공개는 필수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뭐 공공예술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깜깜이로 막 진행되면서 정보 공개 청구하면 자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정책 관련 정보 공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문화 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현장의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과 함께 만드는 이제 협력 체계들이 좀 법적으로 보장돼야 돼서 문화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들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계속 2018년에 이제 연구를 하고 19년에 올리고 안 되고 20년 6월 19일에 또 다시 올려가지고 지금 계속 계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향이나 설정 같은 것들이 요즘에 뭐 거버넌스니 협치 체계니 혹은 뭐 잠깐 이게 변화되는 것 같지만 법 제도적으로는 이것들을 기관이 꼭 해야 되는 의무처럼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기본법 개정이라고 하는 과제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는 국가의 사과 정의의 실현. 저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가 내내 했었던 거죠. 국가의 사과 정의의 실천이라는 게 국가의 그 블랙리스트 공식 인정과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대통령 사과를 통해서 공식성을 획득하고 그 피해라는 것들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몇 년 사이에 끝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약속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었던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책임자 및 가해자 처벌인데 아까 이제 강신하 변호사님께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책임 규명 과정을 통해서 2018년도에 이제 11월에 이제 책임 규명을 통해서 이제 징계자들이 나왔죠. 이 중에 문체부 공무원 중에 블랙리스트를 좀 심각하게 실행한 아까 김일환이라는 사람 이름 나왔는데 이 4명의 공무원들이 형사기소 대상이에요. 근데 아직 형사기소를 올리지 않았었고 안 됐고 그리고 만약에 형사기소가 안 되면은 그것들이 법을 다투느냐고 좀 장기간이 되면은 그것들 중징계한다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그대로이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진척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진상규명 및 권리보장을 위한 기구 설립이라는 것들을 다 때려 박아서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보장위원회 설립. 그러니까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이제 여기 권리보장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가 이제 이행협치 추진단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이따가 그 이행협치 추진단에 대한 그 설치 여기서 하고 있는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국가가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 부분에 있어서 관련 남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한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해결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권리보장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이것들이 업무가 이제 필수 업무들이 이관되는 쟁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토론회 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자료 아직 공개 안 돼서 그런데 이행협치 추진단 개최 실적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관련된 진상조사위 백서라던가 혹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TF를 이제 구성을 하거나 혹은 영진이 예술인 공공기관 운영법 제외 관련 이런 것들이 이게 해당 기관에서 하기는 어렵고 이행협치 추진단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이 논의가 되고 이제 추진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들을 하거나 협의들을 좀 맡아서 가게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나중에 공유를 좀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2부에서 있을
그 영진이,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판진흥원, 그다음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관련된 제도 개선 안들을 기관 자체에서 검토를 하거나 이것들을 하고 나서 이행협치 추진단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행협치 추진단은 아까 이제 박선영 선생님 발제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그 이행협치 추진단 같은 경우는 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후속 조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것들을 검토하는 거죠. 이행을 얼마나 했는지 점검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들이 역할입니다. 사실은 이 이행협치 추진단은 어떻게 보면 문체부와 민간위원 그리고 법조계 전문가들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행협치 추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매개 조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상은 좀 이제 문체부 실장이 들어오고 문체부 실장이 추진단장입니다. 그 쟁점을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제가 쟁점만 한 3분 내로 하고 토론회 때 다시 넘기겠습니다. 이행협치 추진단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이제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3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회의를 했고 여기에 법제도 문화행정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진흥원, 그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문체부는 85개 세부 과제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는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팝업 시어터 이제 문화예술위원회 관련돼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이것들을 추진해 왔고, 그러니까 아르코가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협의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재작년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여성 0명이 나왔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에서 예를 들면 그 위원이 특정 성별로 치우치지 않도록 혹은 청년이 이제 배제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위원회 선임하는 추천위원회의 명단을 좀 공개하는 것들을 이제 좀 더 민주적인 방식들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진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개정을 하겠다고 문체부가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약속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기관과 관련된 이제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된 뭐 이런 기관, 특히 아까 6개 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들은 2부에서 이제 좀 검토를 하게 될 텐데 이것 외에 실제로 주요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국립극단에 날아가 버린 세례던가 영화계 쪽에 한국 영상자료원, 그다음에 영등이 등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피해자 조직, 피해자 단체나 피해자 개인이 이행협치 추진단을 통해서 뭐 공문을 보내거나 연결을 하면, 그러니까 뭐 연락이 오거나 이러면 이행협치 추진단에서는, 그러니까 민간위원이죠. 민간위원들은 주로 이것들을 피해자 후속 조치와 연결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영상자료원 같은 경우 사과를 했었고 내부 조직, 그러니까 내부 강령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강령들을 만들었었고 국립극단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재발 방지되도록 제도 개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민간위원, 제가 여기서 이제 쟁점들을 좀 하려고 했었던 거는 이게 이제 권고 과제 이외에 피해자들이 발생된 부분들은 그 이외의 것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아까 박선영 선생님 발제에서 봤을 때 블랙리스트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아시아 문화전당 건이라던가 계속 검열 사건들이 문체부와 관련된 프로젝트, 뭐 예를 들면 문화도시라던가 혹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경우도 문체부 소속인 거죠. 그런 기관에서 지금도 예술 검열이 현재 진행형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체부에서 입을 다물어 버려요. 자기들은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나 진정한 성찰이 없는 거죠. 반성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위원들은 좀 이 문제들을 좀 공론화를 해서 혹은 이것들이 현장에서 목소리가 오면
협의를 이끌어내서 이것들을 조정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2부에서 이제 검토되는 기관이 출판진흥원, 그다음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진인데, 이게 뭐냐면 피해 예술 현장이 있는 거예요. 예술 현장이 있어서 거기서 요구들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진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한국예술교육진흥원, 컨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들에 대한 검토를 2019년 이후에는 제대로 하기 어렵어요. 기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쟁점들이 팔로우가 안 되는 것들이고, 예술인복지재단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한 번 정도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검토를 했었던 걸로만 알고 있고요. 영진이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민간 위원들 같은 경우 저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에서 이제 2019년 5월달에 이 블랙리스트 제도 개선 및 후속 조치 권고 이행 현황과 쟁점에 관련된 토론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의견이 모아진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행협치 추진단 혹은 문체부 차원, 기관 차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검토들을 좀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것과 관련된 기관들은 특히 영진이라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팝업 시어터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영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까지도 좀 잘 안 되는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기관 자체가 거부하는, 현장과 함께 이 후속 조치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거부하는 것들을 이행협치 추진단에서 조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이제 블랙리스트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블랙리스트 피해 현장이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과 쟁점들이 좀 있고 기관에서 이제 이것들을 받지 않는다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하거나 이것들을 만들어내가는데 좀 힘을 쓰겠습니다.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너무 힘든데 목소리를 내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시기라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좀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목소리를 좀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희 이행협치 추진단 민간위원께서 블랙리스트 제도 개선 및 후속 조치 권고 이행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워낙 사안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25분 정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안에도 이제 다 담지 못하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토론 때. 네, 어떠한 말씀은 그 2부 이후에 토론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시간이 지금 거의 한 1시간이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래서 1부를 여기서 마치고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10분 후에 2부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